네, 우리는 11번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1번째입니다. 직무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방법들 중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또 가정 자체가 정신적 가정입니다. 또 작업의 결과를요, 타인과의 관계, 직무 맥락, 기타 직무 특성 등의 범주로 조직화되어 있는 것은 이게 맞는 것을 찾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냐 그러면 바로 직무 분석 질문이라 그래. 그 직무 분석 질문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직무 질문이라 그러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굳이 얘기한다면 PAQ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하면요, 직무 분석에 대한 것은 바로 우리가 1번인가도 나왔는데, 사실 이건 직무 분석은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 각자 맡은 직무가 있고, 이러한 직무 일반적 개인의 수행 과정에서 과제들의 집합으로 정의되는데, 과제는 개별 활동을 집합으로서 직무에 수행해야 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작업 단위고요. 유사한 직무들을 통합하여 직무군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도로서 애쉬가요, 1988년에 뭐라 그러냐면, 직무에서 이루어지는 과제나 활동과 작업 환경을 알아내어 조직 내 직무들이 상대적으로 가치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직무평가 자료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 문제는 바로 직무 분석에서 사용하는 방법들 중에서 정보 입력, 정신적 가정, 작업의 결과, 타인과의 관계, 직무 맥락, 기타 직무 특성 등을 하나의 범주로 조직화되어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을 때 바로 이런 걸 가지고 하나의 질문지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직무 분석 질문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직무 분석 방법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12번째입니다. 12번째는 자기 결정 이론이에요. 자기 결정 이론. 자기 결정 이론에서 내적입니다. 외적 동기가 아닌 내적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기본 욕구를 모두 고른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 결정, 셀프죠. 셀프는 세 가지 기본적인 욕구는요. 첫째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자율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셀프는요, 자율성, 관계성, 그 다음에 유능성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을 그 자기결정 이론 세 가지 기본 욕구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세 가지 욕구. 첫째, 자율, 유능, 관계성 등이다. 그래서 자기결정 이론이라는 것은요, 바로 자기결정 이론이라는 것은 에드워드 대시가요, 1945년에 리차드 라이언이 1975년 개인들이 어떤 활동을 내재적인 이유와 외재적인 이유에 의해 참여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냄을 바탕으로 수립한 이론을 일컫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자기결정 이론을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자기결정 이론의 구성은 바로 4개의 미니 이론입니다. 그래서 인지평가 이론, 유기적 통합 이론, 인가지향성 이론, 그 다음에 기본 심리 욕구 이론이 있는데, 이 4개의 미니 이론들을 각각 자기결정성 이론 논리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적 동기라는 것이 바로 자기결정 이론의 개인들의 욕구를 행동화하고 선택한 행동을 즐길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무엇을 하는가 보다는 왜 하는지에 대해 더 중요한 선택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개인들이 어떤 활동을 하면서 내재적으로 동기화된 경우에는 활동을 하는데 추가적인 보상이나 유인하거나 강제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는데, 이는 그 활동 자체가 개인들에게 보상이기에 스스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내재적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내재적 동기 세 가지, 자율성, 유능성, 이 관계성에 대한 거고요. 외재적 동기라는 것은 그 내재적 동기에 반대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외재적 동기다. 13번째입니다. 13번째는요, 반생산적 업무 활동이에요. 반생산적 업무 활동, 다른 말로 CWB 중 직간접적으로 조직 내에서 행하여지는 일을 방해하려는 의도적 시도를 의미하는 다음과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론이거든. 어떤 이론이냐. 고의적으로 조직의 재산의 일부를 손상시키기 위한 거고요. 이거는 의도적입니다. 의도적으로 재료나 공급 물품을 낭비하기 위한 거예요. 또 그뿐 아닙니다. 자신의 업무 영역을 더럽히거나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지. 뭐라 그래요? 이거 바로 사보타주라고 그래요. 이 사보타주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해놨는데요.
바로 CWD 반생산적 업무활동이라. 그거 가지고 우리는 사보타주라고 그러죠. 반생산적 업무활동의 정의는요, 조직의 재산이나 구성원의 일을 의도적으로 파괴하거나 손상을 고의적으로 입은 행위예요. 그래서 반생산성 업무활동의 종류는 사람 기반 원인, 상황 기반 원인. 반생산성 업무 행동 후 사람 기반 원인은 성실성, 특성 분석, 자기 통제적, 자기 애적 성향이 있습니다. 반생산적 업무활동 상황 기반의 원인은요, 규범과 스트레스, 정서적 반응, 그 다음 외적 통제 소재, 불공정, 다른 말청, 불평등과 다름입니다. 반생산적 그래서 업무 행동 구분은 심각하고요. 그 다음 반복 가능성이 있고 가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보타지의 기원을 한번 보면 사보타지라는 것은 고의적인 사유재산 파괴나 태업 등을 통한 일종의 노동자의 쟁의 행위로 볼 수 있는데요. 프랑스의 사보 남악 시내에서요 나온 말로 중세 유럽 농민들이 영주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여 수확물을 바로 뭐로 남악신으로 짓밟는다는 데서 연유한 것이 바로 사보타주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아니고 이거는 프랑스의 원어예요. 한국에서 흔히 태업으로 번역하는데 실제로는 태업보다 넓은 내용이고요. 태업은 파업과는 달리 노동자가 고용주에 대해 노무 제공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취업 태세를 취하면서 몰래 작업 능률을 저하시키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이 사보타주는 이러한 태업에 그치지 않고 쟁의 중에 기계나 원료를 고의적으로 파손하는 행위도 바로 사보타주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재미있는 용어라기보다는 꼭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두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게 바로 사보타주가 되겠습니다. 14번째입니다. 14번째는요, 터크맨이 제안한 팀입니다. 팀 발달의 단계 모형에서 개별적 사람의 집합이 의미하는 팀이 되는 단계는 이거는 바로 규범기에 해당돼요. 규범기. 계속 쭉 보면요. 그 터크맨의 팀 발달 단계는 바로 미국의 심리학자 브루스 터크만입니다. 60년대 중반에 그룹은 형성기와 갈등기, 이렇게 규범기, 그 다음에 성취기 등의 단계를 거쳐서 발전한다는 학설을 제시하는데, 그 학설은 이후 집단 내 역동성입니다. 역동성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데, 요즘은 조직을 운영하는 임원들이나 팀장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이론이 바로 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터크만의 단계 모형입니다. 터크만의 단계 모형에서 바로 우리가 규범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규범기는 갈등기를 극복한 그룹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공동 목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행동 규범을 만들고 그룹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 이럴 때 리더 역할은 한 걸음 물러나 그들이 좀 더 자발적으로 그룹의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고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서 성과를 높이는 방법을 발견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또한 이 시기에 그룹원들의 단결이나 분위기에 집중하여 그룹 내의 갈등이나 고통이 요구되는 어려운 목표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는지 관찰하여 상사가 적절하게 개입하여 그룹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요, 15번째입니다. 15번째는 스웨인과 바로 커트맨입니다. 커트맨이 구분한 인간 오류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이걸 가지고 일종의 휴먼 에러를 그러죠. 그래서 보면 생략 오라입니다. 이거 생략 에러,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오미션 에러라는 거예요. 생략이란 말 그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하지를 안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부분으로 옳으나 전체적으로 틀린 것은 옳다고 그런 게 아니고 생략이에요. 생략. 그러니까 이게 생략 오는 말 그대로 일을 어떻게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실행하지 않는. 이를 실행하지 않은 거예요. 실행하지 않는. 그거 틀렸어요. 그 다음에 타이밍 에러는 뭐예요? 시간은 업무를 정해진 시간보다 빠르게 하거나 혹은 늦게 했을 때 발생하는 오류를 그래서 타이밍 에러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순서 오류입니다. 시퀀스니까요. 업무의 순서를 잘못 이해했을 때 발생하는 오류죠. 실행 오류입니다. 이게 커미션이죠. 커미션은 했는데 엉뚱한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뭐다? 커미션 에러라고 그러죠. 그래서 수행해야 할 업무를 부정확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를 가지고 우리는 커미션 오류라고 합니다. 또 부가 오류는요, 불필요한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에 생겨. 이거는 사실 엑스트라잖아요. 불필요한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불필요한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에 생기는 오류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생략 오류는요,
필요한 직무나 단계를 수행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생경하거나, 그다음 커미션 에러 이걸 가지고 순수 우리말을 한다면 착각 수행 에러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직무나 순서 등을 착각하여 잘못 수행, 불확실한 수행. 그다음 순서 에러, 직무 수행의 순서를 잘못 지켜 순서 착오로 발생한 에러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 에러는, 시간적 에러는요, 정해진 시간 내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수행지연 또는 빠름에서 발생한 에러, 불필요한 수행이 아니라 불필요한 직무는 절차를 수행하여 발생한 에러, 이걸 다른 말로 가행 행동 에러라 그럽니다. 그래서 좀 더 보면요, 불완전 행동은 의도되지 않는 행동과 의도된 행동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바로 의도되지 않는 것은 실수와 망각이 있고요, 바로 의도된 행동은 착오와 미스테이크와 몰레이션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16번은요, 우리 착시의 착시. 이 착시는 사람이 정상적인 눈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는 걸 착시라고 그러죠. 바로 그림 A와 C가 일직선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A와 B가 일직선이다.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를 가지고 나타내는 용어는, 근데 나타내는 용어가 아니고 이거는 사실 이렇게 문제를 냈지만 요런 이론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래 이야기해도 되고요. 그래 또는 이걸 가지고 포겐도르프의 착시 현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뮬러-라이라든지 그다음에 폰조 착시, 젤러 등은 바로 그림으로 보고 꼭 이 문제도 항상 시험 한 문제씩 출제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면 바로 뮬러-라이어의 착시 현상. 실제는 얘들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은데 얘는 주황이 커 보이고 얘는 양이 커 보이고 양날개. 그 다음에 얘는 일렉이 커 보이고 얘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헬몰홀주 착시 현상. 그 다음에 헤링의 착시 현상. 지금 나온 바로 포겐도르프의 착시 현상.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로의 착시 현상, 졸로의 착시 현상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째인데요. 17번째는 산업재해 이론이죠. 산업재해 이론 중에서 하인리가 제시한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것이네요. 하인리는 세계 최고의, 우리는 뭐 보험 설계 왕이라 그러지만 실제는 안전의 대가죠. 바로 옳은 것은 매트리스 모델을 제안하였으면 작업자의 긴장 수준 이런 건 없죠. 사고의 원인은 어떻게 돼?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 도미노 이론을 이용한다. 맞죠? 바로 연쇄 반응, 도미노 이론을 만든 사람이 바로 우리 세계 최초 도미노 이론을 만든 사람이 하인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은요, 바로 이런 5가지 골표가 있으면 세 번째 있지 않습니까? 직접 원인, 뭐요? 불완전한 행동과 바로 불완전한 상태죠. 요놈이 인적 원인, 요놈이 물적 원인. 요놈만 넘어지지 않으면 사고와 재해는 간다, 안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장 핵심 원인이 바로 핵심 단계가 3단계죠. 그래서 하인리는 사고가 왜 나냐 그랬더니 첫째 1단계가 사회적 환경, 유전적 요인 이런 거 가지고 선천적인 결함 또는 다른 말로 가정 및 사회적 환경의 결함이라고 그러죠. 그럼 2단계는요, 개인적인 결함이에요. 개인적. 개성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가지고는 개인적. 그래서 우리 1단계, 2단계를 가지고 뭐 재해 간접 원인. 3단계 불안전 상태와 불안전 행동을 가지고 우리는 재해 직접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와 재해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이론이 바로 우리는 하인리의 연쇄성 이론 또는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버드라든지 자페타키스라든지 아담스 스미스 이런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 사고 발생 메커니즘 좀 더 했는데, 그게 바로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사회적 환경, 유전적 요인을 가지고 우리는 간접 원인이면서부터 이걸 가지고 기초 원인 또는 관리적 원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 결함을 가지고 2차 원인, 요거 불완전 행동과 불완전 상태를 가지고 1차 원인 또는 직접 원인, 사고와 재해가 되는데, 사실 사고와 재해는요, 우연적이에요. 꼭 필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불완전 행동이 발생하면 사고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필연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8번째입니다. 18번째는요, 조직 스트레스예요. 조직 스트레스. 조직 스트레스의 원입니다. 조직 스트레스 원 자체의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보려는 거예요. 옳은 것을. 첫째, 조직 스트레스 원은요, 더 많은 자율성을 가지도록 직무를 설계하는 것. 이 자체가 바로 뭐다? 스트레스의 원이에요.
조직의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도 역시 스트레스 자체의 어떻게 원인데, 수준을 감소하는 거는요, 자율성을 주니까 수준이 어떻게, 설계는 요거 하면 스트레스가 되지만 요거 감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것도 이렇게 감소가 되겠죠. 직원들과 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관리자를 훈련하는 것도 요 훈련 자체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지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건 어때요? 바로 감소입니다. 갈등 해결 기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종업원을 훈련하는 것. 역시 훈련은 스트레스가 될지 모르지만 해결 기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감소라 그래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조직 스트레스 원 자체의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 옳은 것은 근데 바로 이 네 가지 기억, 니은 다 해당, 니은, 디을 다 해당되므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트레스 대처 원리는요, 바로 상황의 원리, 타인에 대한 자신의 개방, 그 다음에 자신의 조절, 운동과 긴장, 피로해소, 이거 다 스트레스 해소 방법인데, 여기 보면 특히 자신의 조절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화를 낸 자신의 조절은 하루 계획을요, 탄력적으로 사실 설계해야 돼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지 말고요. 자신의 능력에 따라 보조를 맞추면 여유 있는 휴식도 가끔 필요합니다. 반응을 하기 전에 생각하고 분단위가 아닌 1단위의 기본 원리를 두고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또 가급적 적절한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과 긴장, 규칙적인 휴식과 이완을 하고 피로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시도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스트레스를 회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9번째인데요. 산업위생입니다. 이 문제가 참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산업위생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런데 사실은 산업위생 목적은요, 작업 조건의 인간공학적 개선이라든지 작업 환경 개선에 직업병을 예방한다든지 작업자의 건강보호, 생산성 향,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유해인자에 대한 예측비 관리도요, 바로 뭐냐 그러면 산업위생의 목적의 강의에 포함돼요. 그래서요, 바로 이 문제는요, 모두가 다 5번인데, 그래서 이번 하시면서 되게 니은, 디을, 리을 4번을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틀린 분이 꽤 많은 문제였기도 합니다. 근데 보면 산업위생의 정의라는 것은 미국 산업위생학회 정의를 봐도요, 국제노동기구와 세계보 공동위원회에서 정의를 보면 근로자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유지 정의하고 작업 조건에 인한 질병 예방이라든지 건강에 유해성 취업 방지라든지 근로자의 생리적이라든지 심리적으로 적합한 작업 환경에 배치하고, 그래서 산업위생의 목적은요, 작업 환경 개선 및 직업병의 근원적 예방, 작업 환경 및 작업적 인간공학적 개선, 작업자의 건강보호 및 생산성 향상이에요. 그래서 바로 니은, 디을, 리을은 확실하게 하지만 유해인자 예측 및 관리는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 강조한다는 것은 바로 강의적으로는 유해인자의 예측 및 관리도 바로 우리는 산업위생의 어떻다? 목적에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는 산업위생의 범위에서요, 인적 범위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입니다. 유해인자는 직장 또는 지역사회 건강이나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도 역시 우리는 산업위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강의의 목적으로 모두 네 가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뭐 주치리도 많이 했지만 아마도 1, 2, 3, 4, 5번만 답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20번째입니다. 20번째는요, 참 이게 쉽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요, 작업 환경 측정에서 화학적 인자와 시료 채취, 매체 연결이 옳은 것은 건데, 사실 보면요, 트리클로로에틸렌과 활성탄간과는 맞아요. 시료 채취 인자 맞는데, 요거 1, 2, 3, 4는 다 1, 2, 3, 5는 틀리면 보면요, 그럼 이 브로모프로가는 어디냐가 뭐 활성탄간의 시료가. 그 다음에 디메틸 포름아미드는요, 활성탄간이 아니고 실리칼킬간입니다. 또 시클로헥산은 활성탄간이에요. 니켈은 막 여가지와 패드가 장착된 3단 카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틀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쉽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바로 그 산업위생에 대한 건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간 뭐 이렇게 다 장점, 특성이 있지만 이런 것보다는 이건 눈으로 이렇게 열심히 익힐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이걸 뭐 모두 다 기억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계속해서 제가 이제 놓기는 만들려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생각돼요. 그 다음에 21번째입니다. 21번째는
노출 기준 설정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이에요. 노출 기준 설정 방법은요, 이게 하학적으로 이제 법적 규제로는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노동으로 인한 외부로부터 노출량과 반응의 관계를 정립한 사람은 노르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아무리 찾아봐도, 이 인적 사항을 찾아봐도 안 나오고, 노출량과 반응을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뭐냐? 이게 틀린 건데, 참 이런 문제는 뭐 틀렸으니까 틀린 거는 쉬운데, 이 문제는 얘가 노출량과 반응의 관계는요, 하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논문으로는 많이 발표됐는데, 실제 이게 원천이 어느 분이 발표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사람 한 것이 아니므로 답은 틀린 겁니다. 두 번째, 노출에 대한 활동 능력의 상실과 조절 능력의 상실 관계는 지수형 곡선으로 역시 나타내고요. 항상성이란 말은 노출에 대한 적응할 수 있는 단계로 정상 조절이 가능한 단계를 말하고, 정상 기능 유지 단계는 노출에 대해 방어 기능을 동원하여 기능 장애를 방어할 수 있는 대상성 조절 기능 단계입니다. 또 대상성이라는 것은 조절 기능 단계를 벗어나면 회복이 불가능하여 질병이 야기되는 거 가지고 우리는 대상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 참고로 기업진단지도에 우리 교재 260쪽에 화학물질,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이 있는데, 실제 누가 최초로 노출 기준을 정의했는 것은 사실 법적으로는 있지만 그 고안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2번째입니다. 22번째는요, 공기정화장치입니다. 이거는 뭐 쉽게 우리 맞출 수 있어요. 공기정화장치 중에서 집진, 바로 빨아들여서 먼지를 제거하는 방법인데요. 먼지 제거 장치에 사용되는 방법 또는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뭐 조금만 생각하면 쉽게 바로 맞출 수. 먼지 제거하는 방법은 집진시키는 거니까 세정 깨끗하게 하면 되죠. 둘째, 여가 또는 걸으면 되죠. 또는 흡착이라는, 흡착은 어떻게 붙이겠다, 붙여버리면 제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더 많이 갖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3번이 틀렸고요. 또는 원심력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전기 전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공기정화장치의 집진장치는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설을 주고 써놨지만 참고사항으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23번째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에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송기마스크는 뭐요?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기를 이제 넣는 거죠.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방독은 뭐요? 송기마스크와 방독마스크, 방독은 반드시 독가스가 있는데, 독가스가 있기 때 반드시 공기가 18% 미만일 경우에는 공기마스크를 우선합니다. 반드시 독가스보다.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건데, 이런 복잡한 게 많지만 이게 법적 기준에 있는 건데 틀린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1번입니다. 국소배기 장치입니다. 국소배기 장치 설비의 특례에 따른 밀폐 설비나 그다음 국소배기 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는 당연히 유기화합물 취급은 뭘 해야 된다? 없으니까 송기마스크, 여기 밀폐 설비는 송기마스크, 그 다음에 또 유기화합물 취급하면 뭘? 방독마스크. 당연히 이렇게 취급해야 되겠죠. 또 임시작업인 경우에 설비 특례에 따라 밀폐 설비, 송기마스크, 국소배기 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장소에서 유기화합물 역시 뭐? 방독마스크. 그 다음 단시간 작업인 경우 설비 특례에 따라 밀폐 설비, 송기마스크, 국소배기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 유기화합물 역시 뭐다? 방독마스크. 그 다음 네 번째, 유기화합물 취급장 설치되어 있는 한기장치 내에 기류가 확산된 우려가 있는 물체를 다루는 역시 유기화합물, 방독마스크, 한기장치, 송기마스크. 유기화합물 취급 장소에서 청소 등으로 잘 읽어봅니다. 유기화합물이 제거된, 없어. 유기화합물이. 제거된 설비를 개방하는 업무. 유기화합물이 없고 또 개방됐다고 하면 방독마스크도 필요 없어. 또 공기가 딱 어떻게 밀폐가 제거됐으니까 송기마스크도 필요 없죠. 답은 바로 이렇게 5번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바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50조입니다. 450조에 호흡용 보호구 지급으로 명쾌하게 정의가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참조하시면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번째입니다. 24번째는요,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5 이렇게 깨끗하게 아예 명시까지 했어요. 서식, 특수진단, 배치전 진단, 수시진단, 임시건강진단에 작성사항이 결과표의 작성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첫째, 작업 공정별 유해 요인 분포 실태를 어떻게 건강진단에 우리 이게 보질 않더라도 건강진단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어요. 첫째, 유해인잡을 건강인증 받는 근로자의 현황. 그죠? 사람이 몇 명인가? 질병 코드별 질병 유서건조 현황 당해야 되죠? 질병별 조치 현황 해야 되죠? 건강진단 결과표 작성일 오늘 했다 오늘, 송부일 언제 보냈다. 검진기관명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를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지. 보지 않더라도 쉽게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엄청 많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특수 딱 나와 있어요. 시행규칙 별지 85서식 특수 배치전 수시 임시 건강진단 결과표입니다. 바로 사업장 관리번호, 등록번호, 업종 코드 쭉 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다 현황들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양식을 이렇게 첨부해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 양식이 참고로 여러분 한번 봐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소견서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25번째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25번째는요. 화학물질요. 물리적 인자와 노출 기준에서 유해물질 그 표시 내용의 연결이 옳은 것은 그래서 역시 이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옳은 것은요. 크롬산 아연과 바람성을 일회일을 하는데 나머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해놨는데 이게 그 두 문제가 이런 문제 나오는데 화학물질 노출 기준이에요. 바로 불화수소는 그 7664-393의 스킨으로 이렇게 나타내게 되어 있고요. 인둠 그 화합물은 7440, 746 호흡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고 일산화탄소는 생식독성 일회일로 나타내 있고 트리클로로 에틸렌은 발암성 일회일 또는 생식세포 변이원성 2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사실 2021년이잖아요. 3월 10일 우리가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로 문제를 볼 때 정말 있잖아요. 몰라가지고 도저히 못 쓰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몇 개, 5손가락 미만에 들어가겠죠. 이걸 제외한다면 또 그런 걸 굳이 틀리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연필을 굴린다 해도 우리는 60점 만드는 전혀 지장이 없고 우리 또 세 과목 보시는 거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산업안전 일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한 일이 없는 우리는 25문제 중에 25문제를 모두 맞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또 새로운 정보나요. 여러분의 안전의 전문의 또는 보건의 전문의가 되는데 제가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